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과서 231쪽 만세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특별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왜냐면 작가가 우리 보성의 또 선배님이기 때문이죠. 작가 설명을 좀 볼까요? 자, 염상섭 작가, 소설가, 1921년에 등단하여 시대 현실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자, 사회 문제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자연주의적 경향으로 출발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작품. 바로 이게 뭐야?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염상섭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죠. 이거 읽어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미없죠, 그렇죠?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약간 중편에 가깝고 그래서 192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 단편 소설의 한 영역을 개척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표 당시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회 문제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자연주의적 경향. 이게 어렵죠? 과학적인 시선. 바로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 해부를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주의적 경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복잡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잘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3대와 두 파산 같은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년대의 단편이나 중편보다는 30년대 이후에 장편 소설들이 염상섭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세전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넘어가야겠네. 자, 그 밑에 감상열기 보니까 만세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그랬는데 바로 1919년 3.1운동, 3.1 만세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생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만세전에는 어떤 일본 유학생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일본 유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232쪽에 좌측 상단에 나와 있네요. 만세전은 3.1운동 직전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했습니다. 자, 만세전 보겠습니다. 자, 만세전 뭐라고요? 3.1운동. 만세는 3.1운동이니까 만세전 3.1운동 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앞부분 줄거리를 볼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조선에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겨울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자, 지금 아내가 위독하다고 전보를 받는데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뭔가요? 이게 아내한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큰 애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그랬는데 아직 그 집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집안에서는 조선시대의 정서, 조선시대의 어떤 그 원칙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혼 풍습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고 10대나 혹은 20대 초반에 이미 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화된 문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자기 고향집에는 아직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가가지고 속된 말로 뭐 자유연애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세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는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도 많기도 하고 그런 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 대부분의 이때 당시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유학생들, 지식인들의 현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기차 시간이 여유가 지금 아내가 위독해요. 아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도 충격도 안 받고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 시간 여유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가 그곳에 일하는 정자를 만난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기 아내가 위독한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음악학교 선생을 만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는데 요게 이제 또 이때 당시 지식인들, 이 일본인 유학생들이 또 겪어야 됐던 고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작가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런 고충들이 오히려 지식인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자, 그 대사를 봅시다.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10년은 뭡니까? 바로 식민지가 된 지 10년을 말한 거죠. 만세 직전이니까 1919년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권을 빼앗긴 게 2010년이래. 191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10년에서 한 1919년까지 한 9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으니까 여기서 우리 민족에게서 이제 수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쉽게 말해서 그렇게 했으면 한미천 잡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게 뭐냐면 조선이 밝아지기 전에는 이전에는 한미천 잡기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쉽게 말해서 돈벌이 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부 말씀요? 주에 여러분 교과서 주에 잘 나오고 있는데 요보는 이제 조선인들을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조선인들을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자, 요 말씀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은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범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인제 가서 보슈 하하하. 자, 젊은 놈들. 그러니까 이 젊은 지식인들, 그쵸? 지금 이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촌에 들어가면 시골에 가면 대만의 생번 주에 나오는 것처럼 야생 생활하는 종족 그러니까 자연인, 야생인보다 나을 정도다. 그러니까 아주 미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웃고 있죠. 하하하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니까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와 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 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권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다. 자, 권자 같은 표현 이제는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권자 그들 지금 현대어는 그들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한자식 표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자들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는 지금 이 욕탕 속에서 나만 빼놓고 다 웃고 있죠? 나는 어떻게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김 때문에. 자, 욕객은 목욕하는 손님이죠. 목욕하는 손님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나라를 걱정하는 지사는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자기가 만국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긴 하다. 자, 만국 나라가 망한 거죠.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는 잊고 있지 않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또 일본 그 유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 유학을 갔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식민지가 됐지만 자신은 식민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부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주 싫진 않은 거지. 현실을 아주 비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망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본 유학생들 중에 있었다라고 뭐 일종의 이제 사실주의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또 자꾸 이거 와콤을 오랜만에 쓰니까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증을 하는 이만큼 좀 낫다.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제 말이 잘 통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래서 이제 왜 일본에 가서 혹은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뭐 왕따 같은 거 있잖아요. 왕따 같은 것들이 뭡니까? 한 사람을 여럿이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면 서로 오히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다든지 뭐 속된 말로 난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싫다. 그러면은 뭐 서로 둘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하고 끝나면 되는데 예나 일제강점기 때나 지금이나 왕따를 시키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을 1대1이 아니라 1대 다로 상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은 아마 이 목욕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진 않았을 텐데 이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약간 동료의식, 그렇죠? 우리가 같은 뭐 처지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이 중에 누군가는 그럼 어떻게 그래도 그 조선인들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단 말이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지금 이렇게 무리의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인들을 비하하고 낮추고 깔보고 조롱하고 이런 대화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생님, 그치? 얼굴을 좀 옮겨볼게.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과서 233쪽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시간이. 자, 만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동안 인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또 이제 일제의 그 식민지 초기에 보면은 막 무작정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만국 백성이 된 지 10년 동안 무관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관심하도록 무관심한 겁니다. 10년 동안 내가 만국 백성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냥 주변에 관심 없이 그냥 지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도리어 소학교 시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학교는 이제 요즘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둥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만은 역시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에는 애국심이 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될 때부터 우리 다시 느티나무가 여기서도 배울 텐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 이런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보성 같은 학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착차 지각이 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이 지각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지가 좀 배웠다고 이제 세상 이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거죠. 자, 일본을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 주에 잘 나와 있네요. 시모노세키인데 이제 시모노세키는 이제 한자로 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하관이라고 부르거나 쓰지 않고 그냥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써서 시모노세키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한자 중심의 표기가 앞섰기 때문에 시모노세키라고 하지 않고 하관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보면 하관, 부산, 경성 이게 이제 하관은 이제 항구, 시모노세키 항이거든요. 부산항이고 결국 경성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1930년대에 당대 이제 쓰는 그 지명에 대한 용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모노세키라고 하지 않고 하관이라고 했다. 한양, 뭐 서울 이렇게 부르지 않고 경성이라고 불렀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때 조사를 당했다. 이게 이제 식민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비애죠. 그렇죠? 자, 성의 가시게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 자기 경험을 봤을 때 자기는 지금 별로 세상에 관심도 없잖아요. 저 위에 뭐라고 돼 있어? 만국 백성이 된지 색깔 바꿨는데 만국 백성이 된지 벌써 근 10년 동안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간다게 내버려 뒀었어요. 자기 주변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자기가 지내보니까 이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압박과 학대가 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여기도 바로 위에도 나오잖아요.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어요.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야말로 민족적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 그런데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서 지낼 때는 자기한테 이런 적개심이나 반항심 일으킬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뭐라고?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거의 그런 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경험을 봤더니 자기는 별로 정치에도 관심 없고 주변 문제도 관심이 없어서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적개심, 반항심 이런 것들이 자동적 이지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동적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적개심, 반항심은 뭐다?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된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를 일본 경찰들이 이렇게 괴롭히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지 평소에 그냥 일본인들이랑 같이 지내고 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게 하는 모양이다. 자,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 타락, 즉 좀 주권을 빼앗긴 상태죠.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적개심, 반항심이 있어야 이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겠다는 자각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목욕탕에서 들으면서 반항심, 적개심 막 생깁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다 뭐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 이런 거가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런데 이거야말로 이 조선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멀려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애라.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 자, 이거 보니까 미개한 애들이라 해도 요보, 즉 조선인은 온순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민족은 온순한 민족이에요.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순사의 헌병인데 이제 순사는 요즘엔 경찰이라고 하죠, 그렇죠? 경찰 권력과 헌병, 군 권력이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 식민지 조선을 경찰과 군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현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식민지로 돼서 지배를 받으면서 군과 경찰의 어떤 감시와 어떤 통제 이거 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걸 보면 대라우 치상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 대라우 치상이 조선 땅을 식민지 조선을 아주 꼭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이건 뭐냐? 모을 것이에요. 모을 것. 돈 모을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조선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냐? 돈 벌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세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234쪽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자, 근데 뭐라고?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는데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이런 게 어딨냐 세상에 도대체. 자, 선생님 또 화면을 또 옮겨야겠네. 위쪽으로. 자,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벌써 이 자본 없이 힘 안 든다는 얘기는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이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요게 선생님 보기에는 아직 그 근대 소설로서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소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뭐냐면 표독한 위인 이렇게 해서 말했으니까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소설이니까 직접 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현대 소설에서는 직접 제시보다는 간접 제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분명히 요 지금 말하는 사람의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돈벌이, 조선에 와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어떤 걸로 이제 돈을 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악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독한 위인 같은 직접적인, 직접 제시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독자는 이 사람이 문제적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독한 유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조금 약간 고전소설 같은 느낌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전소설에서 보면 인물을 약간 그 편집자적 논평처럼 막 평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요런 대사를 이런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설명을 굳이 자 그랬더니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치어다보는 모양이다. 자 왜요? 한번 해보시려우. 자 이게 보니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크면 뭐야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있는 성격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선생님 눈도 큰데 그쵸? 선생님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양 묘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왜요 한번 해보시려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자 선생님 앞에도 설명했잖아요. 표독한 위인 하는 것처럼 뭐야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이렇게 이 사람의 또 외양 묘사를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큰 눈을 둥그렇게 뜨고 기대 호기심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그 큰 눈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텐데 여기는 대놓고 악독하다, 교활한 웃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근대 소설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주 보다가 그다음에 보니까 자, 시골에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으면 된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벌써 이게 문제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꿰다. 그래서 이 촌뜨기는 정말 너무 순진한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뿐이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거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여기는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 그러니까 진짜 정말 힘들이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풀기 같은 것들 힘들이지 않고 하는 장사인 거죠. 자,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해야 할 터이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보증금이 들고 근데 이제 보증금 면제해 준다는 거죠. 양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막 몸을 쓰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사무적인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당신이야말로 형님이 혼병되어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자, 보증금의 역할은 뭐다? 신분을 보증한 그런 보증금이죠. 그렇죠? 근데 형님이 헌병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형님이 헌병되어 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엔 상당히 큰 빽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을 경찰과 순사들과 헌병대가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통제의 힘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따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그래서
아주 또 호기로운 모습, 아주 허세 떠는 모습, 아주 무슨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모습, 그런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아주 뭐 교활한 표정이라든지 뭐 표독한 뭐 위인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적 인간이다.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쉽게 지금 어떤 일인지 말하지 않고 계속 이 촌뜨기를 꿰는 그런 수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촌뜨기는 어떤 사람이냐 또 뭐야? 한편으로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 속으로 해야 하는 기색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무직을 하고 양복을 입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 동경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 촌에서 땅 파먹고 사는 농사 짓고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자기가 양복 입고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시골 그는 더한층 호기에 눈을 번쩍이며 앉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자, 이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두 가지 이거 있죠? 이거 번호 다는 거 있던데. 이거다, 이거.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나와 두세 사람이 들을까봐 꺼려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그 시골뜨기가, 몸이 좀 더 달아서 덤벼 자기가 보게 되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제대로 꼬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밑으로 더 내려가 볼까요? 아이고, 이제 선생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계속 올리죠, 그렇죠? 자,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에 있단 말이요? 자,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당에서 시뻘겋게 달아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대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돌아다 보고 그러니까 한번 주변을 쓱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이야기는 무심히 이구석 저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게 엄청난 대단한 첩보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주 떳떳하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사업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업은 어제도 무슨 이제 이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어이없는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인 안타깝고도 분노하게 되는 그런 문제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